저희 외교관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에 나간다 하게 되면 기차를 타고 신의주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신의주에서 단동에 넘어가거든요. 근데 2시간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역에 나가서 쭉 한번 봅니다.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쫙 다 단둥 시내인데 불이 쫙 켜져 있고 종강판도 그저 울긋불긋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이 쫙 있는데 저는 정말 진짜 천지개벽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북한에 비하면 굉장히 발전된 모습에 보고선 깜짝 놀랍니다. 딸이 3살 때 내가 데리고 나왔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아빠 이거 지금 우리나라 아니지? 엄마. 아이돌도 알아요. 때는 2024년 7월이었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탈북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신은 물론 대한민국 언론이 뒤집혔습니다. 예. 자, 가장 최근까지 북한 외교 현장을 누비면서 김정은 정권의 민낯을 가까이서 보신 분, 북한 외교관으로 쿠바에서 활동했던 얼굴로 외교관이 되셨다라고 그분, 예. 맞아. 자, 그분이 바로 탈북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펜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목은요, 내가 본 김정은 북한 망명 외교관의 숙입니다. 네, 일본어로 되어 있죠. 그러네요. 네, 이 책은요,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먼저 출간이 됐고요. 올해 여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출간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일규 참사가 이제 북한 외교관으로 20년 넘게 근무를 하시면서 직접 보고 겪었던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한 책입니다. 드디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사람이 입에 들어가서 용량의 섭취가 될 수 있는 거면 구웠던 것도 가림없이 다 들어가라.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정치적으로나 경제 군사적으로 기대할 게 없구나. 우리 외교관들은 이제 한국 언론 못 보게 돼 있어요. 일본은 북한 관련한 뉴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북한에 대한 연구가 참 많이 네. 되고 있는 나라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책을 써보라고 이제 권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우리 여기 유대사님도 있고 고영한 선배님도 계시지만은 이제 책을 쓴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살아왔던 가정을 쓰는 건데 이제 그 과정 속에는 또 북한에 두고 왔던 이제 친척들이나 어떤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도 다분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책에 대해서 좀 망설이고 있던 와중에 뭔가는 좀 남겨야 되겠다 해서 짬짬이 쏜 넣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일본에 있는 어떤 지인분이 저한테 그 일본에서 먼저 출간하는 게 좋겠다는 권유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권유를 따라서 이제 일본에서 먼저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일규 참사님이 정말 그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두고 온 부모 형제뿐 아니라 네. 그리고 자기 친구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 책에 나오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 본인 자체도 여기서 있으면서 뭐 혹시 암살을 당할지 또 신변안전에 무슨 누가 끼칠지 그건 누구도 모른단 말이죠. 이런 속에서 이제 책을 냈다는 건 대단한 큰 용기를 가지고 냈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좀. 근데 쓸 때 사실 저도 많이 고민되는 게 실명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한테 아주 악하게 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실제로 실명 썼어요. 진짜요? 실제로 실명 썼어요. 진짜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맞아. 그러니까 저거는 뭐 외교부장하고 가깝고 뭐 친하고 지내고 뭐 어떻게 뭐 수령님 교시 한번 봤더니 건방져졌다. 그래서 뒤에서 씹는 간부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별로 충성스럽지도 않은데 단가 수령이 내가 보건대는 그런 사람들 신경 썼어요. 네. 지금도 세상 행복해. 잘했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써서 그게 뭐 일본에서 뭐 문고판도 나오고 그랬는데 정말 많이 팔리긴 했습니다. 그렇죠. 이 책을 제가 스튜디오에 들고 왔습니다. 와타시가 믿다 김정은, 내가 봤던 김정은이라는 제목이고 북조선 망명 외교관의 수기라는 이제 소제목이 붙었습니다. 이일규 참사가 직접 김정은을 보고 만나고 겪었던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외교관으로서의 어떤 생각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책인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작년 10월 일본에서 출판된 이 책은 10,000권 이상 팔렸고 한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랐을 정도로 일본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래요. 사실 앞서 류현우 대사님이 쓰셨던 김정은의 비밀 금고라는 책도 굉장한 화제와 국내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저 또한 이번에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에 맞아요. 올라 있잖아요. 진짜요? 가면 앞에 저희 있어요. 다섯 명은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공통점이 여기는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여기 또 썬킴도 알겠다 일로. 세계사. 저 각계 서 있어요. 자리 잘못 잡았어. 그 정도로 일본에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 책인데 네. 그래서 일본 독자들의 반응을 제가 조사해 왔어요. 가장 눈길을 끈 건 282페이지의 내용이다. 북한에는 권력에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이는 매우 의미심장하며 엘리트들의 비애를 잘 묘사하고 있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굉장히 꼼꼼히 읽어본 일본 독자의 반응이에요. 또 다른 반응.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된다. 생존을 위해 망명을 선택한 한 외교관의 수기는 실로 충격적이다. 그렇죠. 이 정도면 굉장히 성의 있는 리뷰고요. 또 그럼요. 다른 반응은 김정은이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며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북한 관료 사회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한 권이다. 예. 상류층 국민조차 이 정도라면 나머지는 짐작할 만하다. 그럼요. 역시 이 나라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듯 일본 독자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이제 올 여름 이번에는 이 이참사님의 이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돼서 출판될 예정이니까 네. 한국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는 그때 김정은을 7번 만났다. 이게 또 기억에 남는데 또 그리고 이제 TV로 봤던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체격도 좀 작고 그리고 술 마신 것처럼 얼굴이 좀 빨갰고 그리고 좀 숨 쉬는 게 좀 쌕쌕거리면서 좀 거칠었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기억에 남네요. 우리 이일규 참사님이 정말 대단하신 건 뭐냐면 김정은과 실질적으로 진짜 대화를 섞어보신 인물이다 이거죠. 2018년 4월 디아스 카넬 당시 이제 쿠바 대통령이죠. 평양 국제공항, 우리가 순환공항으로 알려있는 거기에 도착을 했을 때 김정은 바로 뒤에 이제 그 이일규 참사님이 서 계시면서 툭툭툭 치면서 야 디아스 카넬은 비행기 못하냐? 그리고 저 디아스 카넬이랑 저 아들은 저 본처 아들이야? 아니면 후처 아들이야? 초 아들이야? 그런 게 궁금하구나. 갑자기 물어보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대답 잘해야 돼요. 뭐 어쨌든 가벼운 질문이지만 잘못 대답해버리면은 나중에 어떤 국가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지. 굉장히 긴장을 하셨다. 정보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참사님 증언 때문에 저도 너무 놀라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 번 그 얘기를 했었어요. 중대장대에 참가했는데 김일성이 반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중대장 너네 이 새끼들 똑바로 안 나와서 뭐 이래서. 근데 그게 책으로 날 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뜨겁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필가가 이자처럼 그렇게 반말을 하고 욕을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거 증언을 보니까 그렇게 나이도 어린 김정은이 참사님한테 막 반말을 했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이만갑에서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지금 이 책의 내용이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또 북한 이 정부의 실상, 정권의 실상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책을 보면 북한 체제 하에서 외교관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일단 적나라한 이야기들이 외교관의 수기니까 자세히 남겨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좀 재밌게 봤던 일화는 2005년 9월, 그러니까 이 참사님이 외무성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해외에 이제 나가게 됐을 때였는데 네. 2005년 9월이에요. 첫 해외 출장지가 스위스 제네바였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스위스 제네바. 근데 당시 스위스의 국제협상연구센터에서 주최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이제 북한의 동료 외교관들과 함께 참석을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캐신이라고 그래요. 협상연구센터. 네, 그런데 이 캐신이 왜 북한 외교관들을 초대해서 밥도 먹이고 숙소도 제공하고 이런 연수 프로그램 진행하는지 그 목적이 참 흥미로운데 그렇지. 캐신이라는 스위스의 기구가 북한의 외교관들, 이른바 이제 외무성이나 대외경제성 등의 이 젊은 엘리트 외교관들을 스위스로 불러서 시장 자유주의 경제, 자본주의 경제, 국제 질서와 체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이 프로그램. 그래서 스위스에서 생각하기론 북한 관료들과 엘리트 외교관들의 시야가 넓어지면 훗날 북한 체제도 바뀌겠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목적을 그러게요. 가지고 실시된 이 연수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외무성에 들어가서 이제 출장을 간 거죠. 야, 북한 대단하네. 이런 걸 열어준다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동료 외교관들 반응도 어땠을지 좀 궁금해요. 처음 나가보는 분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해외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 대해서 좀 많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체로 어떻게 흐름을 타고 가는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몰라요. 나가면 인터넷 막 주제번호로 하고 실마리로 때려놓고 무슨 말 나오는지 굉장히 호기심이 나고 하는데 우리가 알던 세계가 아니구나. 우리가 사는 것처럼 세계도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네. 이걸 속으로 다 이제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거든요. 까진 강습이 노린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변해라. 너네 스스로가 내부가 변해라. 언젠가는 그 변한 마음을 가지고 체제의 변화로 너네가 한몫을 할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 까진입니다. 까지는 그런데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북한 정부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안 되잖아. 순수 외무성 협조 총국이 개발국들을 상대로 이런 연수 프로그램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해관계를 탁 가진 게 돈이었어요. 1인당 그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상에 한해서 1인당 하루 300유로씩 줬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출발해서 요르면 벌써 3,000유로가 되는 거고 우리가 40일 가 있었는데 40일이면 3, 40이 12,000유로가 한 사람당 할당이 됐습니다. 20명을 갖다 놓으면 14만 유로가 되는 겁니다. 이야, 진짜 많다. 도대체 40일 동안. 한 사람에 2천만 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제 데려다가 그걸 다 연수를 시켜서 보내고 조금씩 챙겨줘서 보내고 나머지는 다 대상한 몫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 결국은 북한 사람들이 머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목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돈 때문에 이제 그 연수를 시킨 거죠. 한 사람당 이제 1,000유로씩 줬습니다. 한 거의 200만 원이 되죠. 그 정도를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사실은 뭐 이제 요비는 좀 돈이 나가는데 현지 채로 하는 건 호텔에 안 들고 대사관의 매트리스를 쭉 회의실에다가 매트리스 쭉 깔고 거기서 다 자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것도 관함하죠. 2, 30명이. 북한에 있으면 계속 종전되고 축구하는데 거긴 밝은 빛이 있지 뭐 먹고 싶은 거 다 주지 뭐 편하게 잠재워 주지 하니까 거기다 또 1,000유로씩 돈으로 안겨주지. 그때 당시 1,000유로면 거의 1년 살 때예요. 한 달 평균 집이 소비하는 돈이 그저 100달러면 괜찮게 사는 집이라고 할 때였단 말이에요. 외교관들이긴 하지만 거의 MT 나온 기분이겠네요. MT죠 그냥. 그냥 MT 나온 기분이겠어요. 예. 그건 외교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옛날하고 똑같네. 1980년도에 저는 외교관 숙소가 따로 있었는데 출장자들은 회의실에 마트라서 쭉 깔고 거기서 자요. 예, 거기서 온 출장자들. 맞습니다. 야, 2006년이랑 80년이랑 똑같네. 뭐 다를 게 없네.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월급을 200프랑을 탔어요, 한 달에. 스위스 프랑으로. 200프랑이면 한 8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을 1년 모으면 한 1,500프랑을 모을 수가 있어요. 300, 500, 400. 저는 나가서 14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 1,500프랑을 프랑으로 바꿔주지 않고 러시아에서 쓸 돈으로 루블을 바꾸면요. 대사관에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바꾸면 1달러에 4루블을 바꿔주잖아요. 스위스에서는 10루블을 바꿔줬어요. 은행에서 루블을 바꿔줘. 그러면 1,500프랑이면 15,000루블이야. 15,000루블이 얼마큼 큰 거냐면 라켓다 시계 생각나세요? 러시아제 30루블이 시계 하나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시계를 하나 가지고 평양에 들어가면 그게 300원 이상이 돼. 그렇지. 북한 돈으로. 근데 제가 외교부 지도할 때 받은 월급이 70원이고. 아, 그렇구나. 70원이니까 시계를 한 50개만 사가지고 들어가면 내가 한 15년 동안 월급 받는 돈이 생기는 거야. 호 박사님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그것도 평양에서 교육을 진짜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나갔을 때 충격을 받아요? 제가 처음으로 파견된 나라가 스위스 제네바의 아따쉐. 아따쉐라는 게 여기서는 서기관 보조라 그러고 북한에서는 보조 서기관이라 그래요. 거길 가는 거를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갑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가는데 모스크바에 가서 딱 내려서 대사관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저녁에 맥주 한잔 하자 하고 나갔는데 맥주집에 사람이 가득한데 맥주를 그냥 파는 거야 막. 맥주에다가 생선 말린 거 아니면 돼지 비계 소금에 절인 거 그걸 먹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쳐다보니까 불쌍해 보였는지 돼지 비계 소금에 절인 거하고 생선 한 마리를 주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공산주의 어머니 국가가 좀 우리보다 확실히 잘 사는구나. 그런 걸 느꼈죠. 그리고 거기서 한 며칠 있다가 기차 타고 베를린에 갑니다. 동베를린. 동베를린에 갔는데 알렉산더 플라츠라고 지금도 가면 텔레비탑 큰 게 있어요. 거기를 구경을 갔어요. 치킨을 먹는데 맥주에다가 치맥을. 근데 줄 서지 않고 들어가면서 다 먹는 거야. 치킨 맥주를. 그다음에 이제 부츠 있죠. 여자 가죽 구두. 왈랭키. 다 있어. 근데 다 돈 내면 다 살 수가 있어. 이야. 그게 놀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거야. 놀라죠. 그리고 국가는 마음대로 못. 식료품 상점에 들어가니까 각설탕 있죠. 각설탕, 커피, 차이 다 있어.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려면 있지만 사회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거기서 인터플라그라는 동독 비행기 타고 제네바를 들어갔어요. 제네바를 들어가서 저녁에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서 다 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구경을 시켜준다고 이제 레만 호수 차로 이렇게 쭉 도는데 산이 보여요. 레만 호수에서 거기 눈이 쌓여 있어. 그 물이 파래. 그 장미꽃이 팍 호수 주변에 펴 있어. 우와, 너무 예쁘다. 와 이게 지상 낙원인 것 같은 거야 그때. 도시가 그림 엽서처럼 생겼죠. 그림 엽서처럼 딱 한 장의 그림 엽서야. 이렇게 가다가 어느 한 군데 들렸는데 어떤 이런 데 가서 돈 10프랑짜리 딱 넣고 뭘 딱 누르니까 탁탁탁탁 하더니 코카콜라가 나오는 거야. 이게 처음 봤어. 자판기를. 그래서 그걸 보고 세계지. 아 이게 내가 이제까지 받은 교육이 다 가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아씨 한번 칠까? 칠까? 이미 그때 그때 그렇게 사람이 변한다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외교관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에 나간다 하게 되면 기차를 타고 신의주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신의주에서 단동에 넘어가거든요. 근데 2시간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역에 나가서 쭉 한번 봅니다. 근데 겨울 때쯤 되게 되면 5시, 6시쯤은 어수글어슬하거든요. 근데 밖에 쭉 내다보게 되면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쫙 다 단둥 시내인데 불이 쫙 켜져 있고 종강판도 그저 울긋불긋. 예, 그러니까 베이징도 아니고 변두리잖아. 변두리에 그러니까 베이징에 가서 내리게 되면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이 쫙 있는데 저는 정말 진짜 천지개벽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북한에 비하면 굉장히 발전된 모습에 보고선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딸이 3살 때 내가 데리고 나왔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아빠 이거 지금 우리나라 아니지. 엄마. 아이돌도 알아요. 네, 이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벌써. 그럼. 예. 놀랬다. 아니 엘리트면 엘리트대로 놀라잖아요. 우리는 이제 무산이랑 딱 건너면은 이제 중국 조선족 사는 마을이거든요. 근데 되게 가난한 분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도 놀래요. 왜 놀라냐면요. 화장실이 이제 집에 있는 이런 화장실이 아니에요. 거기도 북한이랑 재래식이지. 똑같게 재래식 변소거든요. 근데 변소에 들어갔는데 그 똥 냄새가 있잖아요. 똥 냄새가 있잖아요. 그 냄새가 되게 하려고 향기로워? 냄새가 되게 맞아요. 향기로워요? 향기로워. 그게 있잖아. 이 그 지방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나면서 건강에 똥 냄새가 다르구나. 달라요, 이제 진짜. 먹는 게 다르니까. 그렇죠. 그게 맞아요.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이렇게 똥 얘기밖에 할 수 없으니까 책을 못 쓰는 거예요. 아니, 이거 써야지 언니 베스트셀러가 돼. 이렇게 어딨어. 지워졌어. 이런 책이 어딨냐고. 스웨덴 가시고 막 이러시는데 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날 것 같아. 똥 얘기하고 있죠. 다시 이제 이일규 참사님으로 돌아와가지고 네. 우리 이일규 참사님이 참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선발이 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카신 연수를 받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에 혹이 하나 생겼어요. 무릎에. 근데 혹이 점점 커지더니 이제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해요. 뭔가 이제 몸에 이상이 온 거지.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연수 담당자였던 이제 프랑스인이 와가지고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스위스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해요.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가요? 그때 우리 연수할 때 이제 그 교수님들 여러 분 있었는데 거기 이제 멕시코인도 그 프랑스인도 있는데 그 프랑스인이 제일 예뻤어요. 우리 연수 갔던 외교관들이 다 그분 보려고 진짜 착하게 강의를 생각하고 했어요. 여자분이. 이름이 소피였어요. 알았어. 굉장히 예쁜 분이었는데 야 진짜 막 아프니까 막 강의도 집중 못하고 진짜 열이 막 나고 막 여기가 종기가 생겼는데 무릎에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기가 났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이제 교육받는 거는 소코병든 자본주의에 가면 이제 병원에 한 번 가면 생명을 뽑는다 그러거든요. 돈이 엄청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단가분들도 우리 같은 경우에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받으면 한 1,200유로 받는데 그걸 이제 다 쏟아요. 그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걸 주저주저 하는데 그분이 걱정하지 마라. 니네는 다 보험에 들어있다. 그때 제가 의료보험이라는 걸 거의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 북한에. 네, 보험이 그러니까 뭐지? 이제 하지 뭐. 그 보험이 뭐냐? 그냥 내가 가면 공짜로 치료해 준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스위스 병원은 이게 너무 깨끗하고 이게 집 같은 느낌이 막 들고 예. 갔는데 난 그 선생님이 뭐 째일 줄 알았는데 째지도 않고 사전을 보면서 항생제를 처방해 주는데 그 항생제가 빨리 검게 하는 항생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걸 며칠 먹은 다음에 오면 이제 쨘다. 그럼 먹고 가는데 진짜 이제 째 주셨습니다. 째고 이제 거름 뽑고 뭐 여러 가지 항생제를 많이 처방해 주고 마지막에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목발. 난 전기 째고 목발 재주는 거 처음 봤어요. 북한의 용의 딱, 그래라 그런 건데. 다리 총에 맞은 사람들이나 재주는 목발을 세워야지. 다리가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걷기가. 근데 목발까지 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발을 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와 이거 자본주의 병원 시스템이라는 게 진짜 사람 살만한 병원 시스템이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병원을 나섰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가서 의료보험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아슈랑스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 진짜. 어금니에 충치가 생겨서 너무 치통이 와서. 치통 못 참지. 치통을 딱 아파서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라. 그래서 조국에다 전문을 보냈어. 이빨이 아픈데 이걸 어떡하냐. 그랬더니 조국에서 전문이 왔는데 대답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호불호는. 외교관들이 말할 때 보이는 이빨은 국가 부담으로 치료해준다. 보이는 이빨은 국가 부담으로 치료해준다. 외교관이 말할 때 이빨이 보이잖아. 이거는 치료해주는데 어금니 치료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역시 국조선. 보이는 것만. 북한인 경우에는 없는데. 해외에 파견돼서 나올 때 신체 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체 검사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를 파견했지. 여기서 앓게 되면 앓게 되면 이거는 감기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괜찮아도 중병을 앓는다거나 하는 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이 신체 검사를 다 거짓말로 이렇게 속에 넘기고 왕고로 자력 광고. 그렇게 됩니다. 아니 사람이 신체 알아서 검사를 살아라. 했다가도 한 달 있다 아플 수가 있는 게 사람이지. 자력갱생. 그러니까 자력갱생이죠. 근데 이 책을 보면 스위스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은 따로 있었습니다. 뭔데요? 자, 그렇게 이제 무릎을 째고 수술을 간단한 시술을 받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대사관으로 돌아온 이 참사관님에게 스위스에 파견가 있었던 외교관, 이 동료 외교관이 간곡하게 뭔가를 부탁한 건데 거기에 이제 이 참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김종민 씨, 과연 동료 스위스에 있던 외교관은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힌트 없나? 이야, 너무 어려운데요? 뭐가 있지? 바로 혹시 그 목발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병원에서 무릎 이 종기 같은 거 째고 목발을 줘줬잖아요. 있잖아요. 그 목발을 빌려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목발을 왜 빌려? 갑자기 왜 참사님한테 쓰던 목발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뉴욕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도 하신 분인데 잘 나간 사람이구나. 잘 나가신 분이었어요. 그 사람도 너무 좋은 분이었고 능력도 좋고 해외 생활도 오래 한 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위스는 물가가 너무 비싼 겁니다. 그분 아들이 이제 그 어떻게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상했어요. 골절이 왔는데 이걸 병원에 가자고 보니까 이제 의료보험도 없고 하는 한 친구가 병원에 갔다 오면 이제 몇 천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월급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목을 가지고 이제 가재천으로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집에서요? 집에서. 스위스에서 큰일 나는데? 외교관 아들이 그것도 외교관도 아니고 족제관 대사관 참사, 장일훈 참사 아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자기네가 이제 그건 사실 이렇게 골절된 거는 그렇게 해서 잘 고정시켜서 해열제 먹으면서 항생제랑 같이 먹으면서
뭐 한 40일만 지나면 뼈가 붙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힘들죠. 잘못 바뀌면 괜히 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 무슨 전시 상황도 아니고 집에서 강목을 이렇게 먹고 아니, 그냥 나 참사님 일기 참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충격이야. 근데 이제 얘가 학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야지. 집에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네, 그럼요. 학교 가려면 먹발이 있어야 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나한테 그 먹발 좀 빌려달라고. 먹발 빌려달라고 해서 이제 사연을 물어봤죠. 왜 빌려달라고 그러냐 하니까 이제 똑같은 얘기를 나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나는 그때 아예 밑바닥에 있는 외교관이었고 이분은 관록 있는 분이었는데 아니 먹발이 없어서 나한테 빌려달라고 한다고. 아무튼 그래서 나는 뭐 크게 먹발은 필요 없었으니까 빌려줘가지고 그 집 아들이 그 먹발 잘 썼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아빠 입장에서는 세상을 다 아는 분이잖아. 진짜. 얼마나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비참할 것 같아. 그분이 이제 먹발 빌려줄 때 나한테 진짜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어요. 뭔데요? 아들을 이제 데리고 스위스 왔는데 스위스가 얼마나 추워요 또. 그렇지. 왔는데 패딩을 싸줘야 되는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내년도 싸주고 금년도 네가 입고 왔던 옷을 입어라. 그래서 그 해에는 패딩을 못 사줬대요. 그 다음 해에 이제 애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패딩이 작아진 겁니다. 그만 크지. 사줘야 되는데 내년도 우리 수관돼서 가겠는데 1년만 참고 입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못 사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해에 사줘야 되는데 이제 구실이 없는 겁니다. 하면서 야 이제 금년도 겨울엔 사주긴 사줘야 되는데 무슨 구실을 대야 되겠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픈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패딩은 금방금방 크잖아요. 그럼 그쵸? 여기 있잖아 팔. 그렇죠. 그렇게 3년 동안 패딩을 못 사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남자애는 또 얼마나 빨리 커.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월급이 한 800유로 정도 됐거든요. 스위스 또 다 잘 살잖아 사람들. 근데 800유로인데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에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거기에 이제 제네바는 차 타고 한 15분만 가면 프랑스 국경입니다. 프랑스 말의 국경이지 그냥 검문소도 없어요.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 프랑스만 건너가면 거기에 저렴한 그 동네가 있대요. 장마당 같은 약간 시장 같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건을 사다가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막 그 국제회의 넥타이 메고 참가해가지고 막 그 인권이니 핵이니 하면서 논의하고 하다가도 정작 집에 가면 이제 그 프랑스 마을에 그 이제 물건 사러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북한 외교관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 좋은데 가는 걸 한국에서는 원하잖아요. 근데 북한 외교관들은 돈벌이가 잘 되는 나라에 선호해요. 돈벌이가 되는 나라. 근데 유럽 같은 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는 정보기관이 보고 있고 불법적인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아프리카나 중남미 같은 데는 그냥 법이 없고 느슨하니까 저기는 씨가 장사하잖아요. 그럼 아프리카는 헛불소 장사를 많이 해요. 헛불소요? 네, 서각이라고 북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사가지고 주제국 사람들한테 100불, 200불에 사요. 그래서 비행기 싣고 홍콩에 가면요. 100달러짜리가 3만 불이래요. 어머나. 이야. 서각 뿌리 하나가. 그러니까 그게 한 5개만 가져가면 거의 한 10만 불을 볼 수가 있어요. 평생 벌 거 다 보내. 그러니까 잠비아 같은 나라에서는요. 한 외교관 하나 죽을 뻔했어요. 그 잠비아 대통령이 서각 장사하는 걸 보면 쏘라 그랬어. 너무 많은 헛불소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거기에 진짜 많이 관여해 있나 보네. 많이 관여해. 아 이게 인류에게 진짜 해요. 피해를 많이 끼치는데 동물에게도 참 이게 너무하네. 제가 한 가지만 또 말할게요. 아주 오늘 날 잡으셨어요. 뭐 이번에 뭐 레바논에 김모 씨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홍콩을 통해서 세이코 시계를 500개인가 300개인가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가져올지? 시계를? 홍콩에서 일본 세이코 시계가 그렇게 많이 가져왔죠.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어방수. 그 오방수, 오자 쓴 오방수, 뭐 방음, 방습 뭐 다 된다 그래서 오자가 써 있는 세이코 시계가 있는데 이걸 이제 비행장에서 가지고 지금 가는데 가방에 시계가 무겁잖아요. 몇백 개니까 이게 가방이 굴러가면서 티글티글 하면서 굴러가거든. 이 tanki가. 그러니까 빠지는 거 아니에요? 대관원이 저놈 저 이상한 거 가져가는 것 같단 말이야. 암만 외교관이라도. 그렇지. 계속 쫓아가는데 이게
철덩이를 끌고 가니까 지국지국 하는데 계속 가.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보자. 그러니까 나 외교관이다. 당신의 외무성 불러야 된다. 부르겠다. 이 사람은 확신이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외무성이 왔는데 까니까 세이코 시기가 500개인지가 나왔어. 500개. 이만한 큰 가방에. 일수야. 근데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레바논 신문에. 망신. 김정일이가 얼마 화를 냈게. 돈 주라. 그래가지고 고아웅 망신을 시킨 저놈을 당장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15 수용소, 여독 수용소에 보냈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한 건 뭐냐면 이제 영웅과 반역자의 차이는 종이짝 한 장 차이라는 말하는 뭡니까? 거. 뭐예요, 그게? 이거를 선거를 해가지고 2월 16일 생일에 김정일이한테 선물을 보내려고 외화벌이를 하던 중에 아이고야. 충성이 마음을 가지고 외화벌이를 했는데 걸린 거야. 그래서 신문에 나오니까 반역자가 된 거야. 오 마이 갓. 그래서 수용소 갔다고. 어. 외교관이? 외교관 대사가. 안 걸리면 영웅이고 걸리면 반역자고. 10만 불을 벌어서 김정일한테 바치면 그러니까, 자기를- 영웅이 되는 거고 걸리서 신문에 나오면 반역자가 되는 거야.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하기 위해 나간 외교관들이 자신의 생업에 지금 쪼달려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 이 참사님이요, 이 책에서 북한 외교관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넥타이를 맨 거지다. 아유. 사실은 세상에. 본인도 외교관이신데 이 표현을 쓰시면서 얼마나 사실은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해외에 나가서만 겪은 게 아니고요. 사실 이일규 참사님께서는 이 평양 외무성에 근무하는 시절부터 이미 알고 계셨다. 제가 쿠바에 발령되기 전까지 이제 외무성 그 육국이라는 곳에서 이제 윤 대사님이랑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유 대사님은 삼과에서 근무하고 저는 이과에서 근무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그렇게 심할 때가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인도주의 협조 이게 많이 활성화돼 있을 때예요. 우리 부서가 캐나다와 이 협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 어린이 용양학 연구소 그리고 이제 그 온화학 연구소 포스트 스텝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이제 북한에 이제 그 인도주의 협조를 합니다. 인도주의를 협조를 하면서 인도주의 협조 분배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차를 한 대 그 배송을 해줬어요 우리한테. 네네네. 그때 그 차를 그 북한에서 샀는데 원래는 그게 외국 협조사가 주는 차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차를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수입을 못 하게 했어요. 김정일 방침이 나와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차를 수입하려면 차값이 거의 한 200%의 관세를 때려버렸습니다. 왜 때려버렸냐면 그때 북한이 뽀꾸기랑 뭐 휘파람 뭐 약간 그런 북한 브랜드를 달고 차들이 나왔습니다. 생산됐습니다. 그 보호 목적에서 북한 차만 사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서에서 이제 그 차를 사게 됐습니다. 뽀꾸기라는 SUV. SUV를 이제 그 이제 부서에서 이제 사서 제가 그때 책임부원을 할 때인데 제가 그 차를 전문적으로 부서서 이제 운행을 했죠. 권한행군할 때 국가에서 쌀 공급해 주던 걸 뚝 끊어버리고 매 기관이 자체로 쌀 공급해라. 이러다 보니까 외무성은 외무성대로 쌀을 사다가 외무성 직원들한테 공급을 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한 40kg, 50kg씩 받으면 이걸 메고 지하철 타고 집에 못 가잖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 부서엔 차가 있다 보니까 그 차를 차에다 모든 쌀마다 여기다 뭐 김떨떨 뭐 이렇게 이름 적어가지고 주소별로 집 주소 쭉 적어서 그 안에 이제 우리 부서에 인원이 뭐 한 40명 이상 있었는데 우리 유 대사님네 집도 제가 쌀 많이 날라다 줬어요. 엄마나. 하루 종일 날라다 줍니다. 그 차를 가지고. 배달기사네 완전히. 근데 차가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막 그 북한 돌아갔다 얼마나 안 좋습니까? 막 돌돌거리는 거 끌고 다녀도 무탈 없이 잘 그 해가지고 내가 엄청 쌀 많이 날라다 줬어요. 난리로 다니는 거야? 유현호 대사님 뭘 타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뽁뽁이보다는 휘파람을 좀 탔었는데 근데 이게 그저 북한에서 10,000불 내지 한 12,000불 정도가 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게 외화벌이를 좀 하면서 잘 나갔던 사람들은 다 이걸 하나씩 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보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기관에다가 남보를 등록하고 본인이 운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탔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 이 휘파람을 타는 친구들이 좀 꽤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좀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나 뭐 차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좀 쓰자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뭐 좀 쓰곤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좀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 몇 주 전에 저희가 방송할 때 북한 아직도 목탄차 탄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뒤에다 땔감 두고 저는
차를 이제 운행한다 그래서 저희가 농담처럼 생각을 했다. 진짜 영상을 보고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목탄 차를 탈 만큼 열악한 환경인데 와. 당시에 북한 기술력으로 자동차를 만든다. 이게 가능합니까? 놀랍게도 우리 이참사님이랑 류 대사님이 타고 다녔던 뭐 뻐꾸기, 준마, 휘파람 이런 차들은 남북 합작 프로젝트 평화자동차가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이일규 참사님이 타고 다니던 그 SUV 고장 안 났다는 뻐꾸기. 이 뻐꾸기 모델은 의외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어요. 겉 디자인적으로 보면 마치 이제 현대자동차의 산타페와 또 기아 소렌토의 디자인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얼마나 싱크로율이 좋은지 저 이만갑 제작진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나라 평화자동차종합공장에서 생산한 이 승용차의 이름을 휘파람이라고 부르도록 해주셨습니다. 휘파람 승용차는 자기의 고유한 조용미와 경쾌한 주행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기술적 특성 또한 좋아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고 있습니다. 승용차 휘파람은 같은 양의 휘발유로 그의 2배나 되는 거리인 800km를 달릴 수 있어 경제적 실리가 대단히 큽니다. 많이 닮았어요. 우리 아반떼. 근데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대중적으로. 왜냐면은요, 제가 어릴 적에 이게 항상 여자 남자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 집 문 앞에 와가지고 뻑꾹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나와요. 뻐꾸기 날린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휘파람이라고 지었잖아요. 이것도 여자 집 앞에 가가지고 휘파람 진짜 불어요. 하고 불거든요. 그럼 여자가 또 그게 암호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어릴 때 그랬으니까 이제 컸을 때는 안 그러겠지 했는데 북송당했을 때 이제 가서 보니까 똑같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이거를 이렇게 이름 단 거는 그 문화를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인기를 얻으려고 이름을 단 거다. 아니 근데 북한은 이제 국제적으로 좀 제재가 있잖아요. 그럼 부품 같은 거는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민간 교류와 상업 교류는 제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뭐 본격적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 그 김일성 주석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현대화 기아차에 대한 그 질투가 심했다고 해요. 아니 왜 우리는 저런 완성차 못 만드냐고. 우리도 저런 완성차, 현대 기아차 같은 완성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평화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기술력이 없잖아요, 이게요. 90년대 그 이탈리아 피아트가 상당히 경영 실적이 안 좋았을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그 통일국에서 다리를 놔줘가지고 어차피 피아트 너희들 장사가 안 되니까 부품들, 남아도는 그 창고에 있는 부품들 그대로 실어서 북한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피아트 부품이 그대로 북한에 건너가요. 근데 문제가 일단은 만들어 놓고 사야 되잖아요. 살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평화 자동차도 수지 타선에 안 맞고 피아트도 돌아가는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일단 피아트와는 거래가 끝나요, 평화자동차가. 그러다가 이제 이 평화자동차가 누구와 손 잡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업체와 손을 잡는데 약간 북한 당국이 이제 머리를 약간 굴린 거죠. 이거 부품들을 다 일일이 갖고 와서 조립해봤자 아무런 우리가 기술 배우는 건 없다. 중국 업체 보고 일단 엔진과 트랜스미션 같은 핵심 부품은 그냥 조립된 상태로 보내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설계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 하면서 그때부터 이른바 완성 상업차 기술을 북한이 습득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아니 북한에 있는 유일한 자동차 기업이 남북 합작이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평화자동차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김일성 주석과 통일교의 문선명 총재와의 만남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근데 굉장히 이질적인 만남이에요. 왜냐면 김일성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하면서 종교를 탄압했던 사람이고 근데 문선명 총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주장했던 사람 플러스 굉장한 반공주의자입니다. 국제승공연맹 회장이었잖아요. 그래요. 근데 일단 두 사람 다 고향은 비슷해요. 이제 그 문선명 총재는 이제 평북의 정주고 그다음에 김일성은 이제 평양 부근이었었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앉아가지고 나이도 뭐 비슷하다 보니까 뭐 평안도 얘기도 하고 같이 이제 평안도 사투리도 편하게 쓰고 그럼 우리 형 동생 하자. 그래서 형 동생이 됐어요. 근데 그 왜 두 사람이 만났냐? 일단 그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초반에 그 고난의 행군 직전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거액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조직은 통일교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선명 총재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세계 평화를 내가 이룩할 수 있는 지도자다라고 본인이 생각했어요. 네네. 왜? 바로 1년 전인 1990년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세계 평화를 논의를 했어. 잘 풀렸대요. 문선명 총재 입장에서 봤을 땐 내가 소련의 고르바초프랑 만나가지고 세계 평화를 논했는데 김일성과 만나면 더 잘 풀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문선명 총재는 일단은 북한의 경제 시스템을 장악한 다음에 북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목적으로 들어갔고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통일교의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북한을 회생시키기 위해 가지고 약간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거죠. 일단 북한의 외화 부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들어오겠다고 하는 문선명 총재였거든요. 왜냐하면 문선명 총재에게 통일교가 아시다시피 그냥 종교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어마무시한 정계, 재계, 특히 언론계 커넥션이 막강했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 워싱턴 타임스라는 언론사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김일성 입장에서 봤을 때도 문선명 총재와 손을 잡으면은 통일교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다이렉트 내가 컨택트를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문선명 총재와 손을 잡은 거죠. 이게 다 스토리가 있구나. 또 김일성의 집안을 보게 되게 되면 기독교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자체가 김형직, 아버지 김형직이 평양 숭실학교 졸업생이거든요.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어머니 강반석이도 그 강씨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김일성에도 그 집안 내력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이 통일교에 대해서 이렇게 수능을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91년도부터 시작된 이 김일성과 문선명 총재의 우정은 생각보다 꽤 오래 깊었던 것 같아요. 방북 당시 문선명 총재가 흥남까지 헬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당시 대우였죠. 당시 그래서 이제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선물한 내용이 있는데 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통일교가 이만큼 대단하다. 내가 이 정도로 자금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이 선물에 다 응축돼 있습니다. 뭐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순금으로 만든 대형 한반도 지도를 김일성에게 딱 선물해 준 거예요. 번쩍번쩍 빛나죠. 그 당시 이제 문선명 총재가 준 선물은 지금도 북한의 국제 친선 전람관에 전시가 돼 있다고 하고요. 그 뒤로 98년 통일교가 무려 5천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북한에. 그래서 만든 게 뭘까요? 남포의 평화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돈도 되고 기술도 되고 그럼 북한은 뭘 되느냐? 부지와 노동력. 700억을 투자했다고? 합의해서 그 당시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한 평화 자동차가 그렇게 풍산계 받고 만들어집니다. 수지 맞다. 그래서 그때 시대적인 환경을 보면 1990년대 말 이때쯤에서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일본 중고차 핸들이 우측에 있는 이제 중고차들을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철로 이 차들을 다 몽땅 지방에 내보내고 평양 시내에는 핸들 무조건 좌측에 있는 차만 이제 운행하라는 이제 그 방침이 나오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차냐 아니면 이 차냐 평화자동차냐 이런 문제가 섭니다. 그러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차라는 게 만들면 내다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내수 경제를 가지고는 이 차를 도저히 그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해외에서 중국에서 이제 차를 수입하던 걸 다 차단을 합니다. 여기다 이제 굉장한 그 세금을 때려 나가지고 이제 관세를 거의 한 200%씩 때려서 이제 수입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통상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런 광고. 거기에다 이제 종강판 다 설치해놓고 이제 평화자동차 뭐 휘파람 막 이렇게 광고 심지어 이제 TV에서도 약간 그런 이제 그 평화자동차 이제 광고도 막 하고 하면서 이제 내부적인 인기를 많이 끌게 해서 그때 많이 차가 많이 팔렸죠 그때. 자, 통일교에 결국 자본으로 이제 만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리 이게 친분 관계에 의한 투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투자금 회수해야 되는데 이게 회수가 됐습니까? 그러게. 일단 평화자동차 남포 공장이 이제 2002년도부터 가동이 됐거든요. 6년 만인 2008년도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 그러면 n분의 1씩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흑자를. 근데
2009년도에 일단 그 한국으로 50만 달러, 당시 한화로 약 6억 3천만 원 정도를 송금을 해주는데 처음에 안 해주려고 했어요, 북한이. 찌질한 거.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었나 봐. 지금 주셔야 된다고. 안 주겠다고. 그걸 1년 동안 끌다가 1년 만에 겨우 50만 달러를 송금을 해줬다고 하죠. 5천만 불 넣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50만 달러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한 국가 예산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지. 이걸 안 주겠다고 1년을 버텼다고요? 정말. 평화자동차가 지금도 있어요? 평화자동차가 형식상은 지금도 있습니다. 마크는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군수 공장으로 이제 전락이 됐어요. 이게 엔진 만드는 공장 비슷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는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지금 현실을 벌어지고 있냐면 김정일은 죽었지만 김정일 방침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중국 차를 수입하려면 이제 관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갖다가 남포에 있는 이제 평화자동차 회사의 브랜드 이게 이제 마크라고 하나? 엠블럼. 그걸 이제 엠블럼을 돈 주고 삽니다. 엄청난 비싼 값을 주고 사다가 그래서 수입차에다 붙여요. 그러면 진짜 중국차 똑같은 중국차인데 평화자동차 마크 달고 지금 평양시를 굴러다닙니다. 제가 탈북 가기 전까진 그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평화자동차라는 브랜드는 아직 북한에 남아 있어요. 자, 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일기 참사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쿠바 대사관에 갈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한 게 이 평화자동차의 뻐꾸기다. 북한에서는 이제 이 핸들 쥐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파워가 굉장히 세요. 맞아요. 핸들 쥐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핸들을 쥐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인맥이 형성되고 특히 이제 카나다 협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자동적으로 이제 카나다 또 방문하는 명단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 과정에 또 제 어학 실력도 그런 대표단 한 번씩 들어가서 통역도 한번 하고 하면 괜찮게 하네 이렇게 되면 또 어학 실력도 인정이 되고 그러네요. 막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능력도 좀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쿠바 대사관 뭐 그것 때문에 발령된 건 아니지만 그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영향이 있죠. 네. 북한 외무성에서 이제 그 다 뇌물 주고 해외 나가잖아요. 네. 뇌물 안 주고 해외 나가는 언어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언어가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하는 나라의 대사관은 많은데 실제 아랍어 하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아랍어가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 언어죠. 왜 아랍어를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평양외국어 학원에 입학할 때 이제 시험을 한 3군데서 칩니다. 3개 지방을 써였거든요. 그러니까 1지방은 그때 당시 1980년대 초니까 블록블루가담 운동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나라들과의 외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어가 제일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1지방을 프랑스어로 했는데 이게 안 됐더라고요. 너무 지망자가 많으니까. 두 번째 영어를 또 했는데 영어도 또 지망자가 너무 많고.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게 아랍어가 이렇게 저 오른손에서 아니,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도 좀 신기하고. 어려웠죠. 이거 장난삼아 솔직히 3지망을 썼거든요. 아랍어. 근데 똘끄도 고개 들어갔습니다. 배우는 데는 어려워요. 배우는 게 글자만 익히는데 한 6개월 걸립니다. 가나다라, 기억, 니은. 문자. 하나다라 마바 사만 익히는데 6개월 걸립니다. 그 이란 편드는 나라 어디죠? 예멘 후티 반군. 거기가 아랍어예요? 예, 거기 오리지널 알아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들어, 그거? 따라따라 샤브라면 أي هجوم وعدوان أمريكي مساند ل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ضد إيران 너무 잘한다. 뉘앙스 너무 잘 살렸어. 대부분 우리도 사투리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이제 아랍 나라도 이제 아랍 나라 내에 또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집트 말이 이제 당신 뭘 원하십니까 하고 상점에 들어가서 뭘 바래요 하고 얘기를 할 때 에집트에서는 아위스 한단 말이죠. 근데 시리아에서는 슈티삐 합니다. 알제리에서는 슈티떼 낀단 말이죠. 아예 다릅니다. 몽땅 다. 말이 다른데. 죄송합니다만 쿠웨이트에 친구들이 있었죠. 예. 영상 편지 한 번만. 왜냐면 이게 너무 단어 하나여서. 아유하 리파크 라이자 바라칼라우 픽. 멋있어. 뭐라고 하신 겁니까? 친애하는 친구들 항상 건강을 바랍니다. 멋있어요. 지금 사실은 쿠웨이트야말로 폭격을 좀 받은 게 있잖아요. 뭐 모든 작품. 운동지역이 지금 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가 있길 바라야겠네요.
뭔가 사람이 이렇게 빛이 나네요. 왜 그래? 여태는 안 났어요, 그러면? 너무 멋있어요. 아니 그게 알아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스페이시 하면 더 북한에서 왔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런 분들을 북한에서 살면 평생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는데 자꾸 보니까 이 적응돼서 그냥 다 나랑 같은 레벨 같아 보여요. 계급이 많이 다른데 그냥 이렇게 되게 친해 보여요. 고영환 선생님. 옆집 아저씨 같고 그냥. 그렇죠. 되게 편해요. 그치. 가선 볼 일도 없는데. 네, 특히나 막 리일교 참사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선배라고 그치. 그런 말 표현들 했었거든요. 그치. 먼저 온 선배랑. 그러니까 엄청 친해서 되게 편해 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알아보 쓰시니까 편하지 않고 되게 막 이렇게 후광이 막 비쳐. 자, 이일교 참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님이 201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쿠바 주재 이제 북한 대사관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이후에 2018년이었죠? 이제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서 개최된 역대급 국제 행사에 이제 참여하게 됐다고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이른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식 군중 시위가 성대히 고행되었습니다. 큰 행사네. 70주년. 그렇죠. 구구절이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방미 정부 대표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이른돌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8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쿠바공화국 방미 국가 대표단이 8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따라 모니따니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모하메드 울드 아부델 아지즈가 가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공화국 창건 이른돌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8일 저녁이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하다. 이거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 지금. 아니에요? 네, 다 사람이에요, 저거. 와, 대단하다. 물이 진짜. 막 바뀐다니까, 사람이. 사람 밑에 있는 거예요? 이런 대규모 행사하면 외무성은 정말 뭐 엄청나게 긴장 상태죠? 외무성만 긴장한 게 아니고 이제 북한 정권 수립돼서 이제 1990년대 이런 대규모 행사한 게 마지막이고 한 20년 이상 동안 이런 행사를 해봤던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선배님들, 고영한 선배님 같은 분들은 이제 이런 큰 행사들을 치렀는데 이런 분들은 탈북하지 않으면 다 이제 외무성에서 정년퇴직하고 나가다 보니까 주관할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그 당국제부하고 외무성이 같이 공동으로 이제 주관해라. 그때 제 기억에는 중국은 전인대 위원장이 왔습니다. 국회의장격이 왔거든요. 전인민. 근데 이제 국가 수반급이 딱 한 명 왔는데 그 모리타니 대통령이 왔어요. 정말 우연히 얻어 걸린 겁니다. 이 사람이 중국 방문했는데 그 이제 중국 방문하는 기회에 호기심 나서 아 그래 한번 나 가보겠다. 그래서 큰 품 들이지 않고 활동을 했는데 얻어 걸린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쿠바 대표단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에서 그때 쿠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고 그래서 대표단 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쿠바인데 지금 행사 전부터 쿠바와 좀 관계가 안 좋은 상황이 생겼다고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뭔데요? 지금 몇몇 정상급은 오지 않아요. 그나마 쿠바가 이제 부주석급, 이제 부정상급이 방문하는 굉장히 중요도 높은 국가였어요. 그런데 평양 방문을 앞두고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뭐냐면 쿠바의 살바도르 발데스 메사 부통령이 평양 방문 직전에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요. 그런데 다행히도
척추를 다쳤는데도 평양 방문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대신 이 쿠바 부통령이 의전 차량을 승하차가 용이한 좀 SUV로 바꿔달라. 척추가 허리가 아프니까. 그렇지. 라는 이제 요청을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이 요청을 전 애들은 이일규 참사님은 아주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왜요? 왜요? 렌트를 설마. 거는. 이 요청을 전 애들은 이일규 참사님은 아주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왜요? 왜요? 렌트를 설마. 거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나 이제 국제사회에서 사는 분들은 이런 경우에 그냥 차 주면 되지 왜 하고 이제 퀘스천 마크 붙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런 고위급 대표단을 받아들일 때는 이 사람들을 이용할 차량, 숙소, 와서 할 활동 계획 100% 빠짐없이 다 문건으로 만들어가지고 김정은이한테 보고합니다. 김정은한테 보고해서 김정은이 사인하면 그다음에 방침으로 불러대요. 방침은 토 하나도 틀리게 집행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 권위가 훼손된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차를 바꿔주는 게 방침 받을 때 자체가 벤츠 세단을 보상해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SUV로 바꿔주려면 김정은이 사인이 다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를. 답답해. 앉아있고. 아유. 그런데 유연성인데 유연성. 그렇죠. 바꿔주지 않으면 쿠바 측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차 사고 나서 이게 지금 못을 받고 평양 행사가 너무 중요해서 부통령이 못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오는데 세단 주면 타지 못한다. 그럴 바에는 대표단 방문하는 게 무의미하다. 안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순환공항에 도착하기 전날 밤에 10시 지나서 이제 문건을 다시 소를 내서 이제 김정은한테 이제 보고를 했죠. 야, 이게 너무 답답합니다. 유엔 대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꾼다고 할 때에는 아까처럼 다시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원수님의 건강, 그러니까 문건 부담을 드림으로써 원수님의 만수무강에 좀 아이고 자기 담배 피우면서 건강 망가뜨리는 건. 그러니까 문건 부담을 준다. 그래서 만수무강에 좀 해를 끼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이런 거 세세하게 다 알아가지고 보고 올리라는 게 너희들 임무인데 이런 것까지 모르고 있다가 다시 또 문건을 만들어서 재방침을 받는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일에 적극성을 가지지 못하고 태만행고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분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서실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비서실이요? 예, 소기실에서 이제 한다는 거는 소기실에서는 정책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웬 정책이에요? 아니, 이 방침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 다 이 방침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거 정책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 정책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해를 하겠는 게 뭐냐면 최고 존엄이 사인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상황이. 근데 그게 넘어가면 괜찮지만 만약에 야 저거 왜 저 차야? 라고 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도대체? 누군가는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감히 내 말을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용소로 가는 거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은 신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문건 보고했는데 김정은이 승인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다시 좀 해주십시오 하면 김정은이 이게 승인한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신은 잘못할 수가 없는데 그럼 우리 밑에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저기 우리 은하 시인의 고향 그런 선선한 데 가서 살아야 돼요. 문건 보고 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좋아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건 재보고를 굉장히 겸허하게 들읍니다. 올리죠. 상대 측에서 갑자기 예상치 않게 이런 문제가 갑자기 왔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이게 우리한테 이때까지 통보도 안 했는데 이런 허리가 다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님 그 참석하는 행사의 중요성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무조건 오겠다고 해서 왔다. 그리고 대신 차만 좀 바꿔달라 이렇게 제기 왔다 해서 문건을 굉장히 만들어서 보고 올렸어요. 뜻밖에도 그러니까 말씀이 정리돼서 내려왔어요. 쿠바 측에서 요한 거 다 수용해. 다음날 새벽 6시에 내가 이제 공항에 나갔습니다. 대표단 맞이하러 나가면서도 이거 차 바뀔까 안 바뀔까. 그때가 밤 11시에 올리고 새벽에 방침이 뚫어졌단 말이에요. 차가 보상될까 했는데 공항에 토요타 랜드크루저 새거 0kg짜리가 분양도 아니고 새 차인데 거기 앞에 깃발 다는 깃발대까지 다 만들어줘가지고 이야, 대박. 허위국에서는 김정은 방침 접수해서 새벽 6시까지 한 잠도 못 잔 겁니다. 차를 갖다 호위상무령부에 가서 새 차를 꺼내다가 꼽아야 되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대로 또 이제 그 원수님이 하해 같은 은혜를 이제 가슴 뜨겁게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쿠바 사람들한테
야 너네 이렇게 해서 밤새고도 했다. 근데 뭐 그래 고맙다. 뭐 땡큐. 분당 니네가 얘네는 이런 책임을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 좋구나.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런 거지.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맞아. 알았어, 고마워. 고생한 거. 하여간 뭐 저기 우리 참사님이 쓰신 그 책 내용 보면은 그 차량 문제 해결 잘 됐습니다. 재밌다. 그리고 각국 대표들 다 평양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제 연출이 됐고 일단은 현실적으로 중국 대표단이 가장 넘버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만경대 초대소에 이제 배치가 돼요. 여기서 주무시라고. 자, 그리고 쿠바 대표단은 어디에 묵냐면은 송전각 초대소란 데 묵게 됐다고 해요. 일단 안에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최고급 가구로 다 꾸며졌고 그렇겠죠. 일단은 문 손잡이 하나까지 다 메이드 인 이탈리아. 아유야. 특히 욕조가 어마무시하게 화려해가지고 이 쿠바 부통령조차도 너무나 화려한 이 욕조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관리인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쓰냐라고 할 정도의 화려한 욕조였다고 하는데 송전각. 송전각은 어떤 곳입니까? 북한 외교관들도 송정각에 가본 사람이 몇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 총정치국 소속 초대소인데 진짜로 들어가 보면 욕조 있잖아요. 이 보통이 한 10개가 됩니다. 쿠바 부통령이 들어와서 이거 관리인 불러서 이건 뭐며 보통 설명 좀 해달라고. 그 후에 제가 2달 후에 백하운도 가봤잖아요. 백하운 국가급 초대소란 말을. 백하운 그 송정각에 비하면 아예 촌구석이나 같아요. 정말 밝은 건물이고. 근데 송정각은 이제 어떤 근거지냐면 김정은 전용 서비스하는 여성들 근거지가 송정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백하원 옷에 쓸 때 보면 아서 이제 꽃다발 이렇게 주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 여자들이 송정각 근거지에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에요. 그게 이제 결국은 외국인들한테 노출이 안 된 초대소예요. 너무 호사스럽고 화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총정치국 정말 김정은 술 친구들이 와서 저녁에 와서 이제 술 먹고 노는 그런 약간 장소 같은 거거든요. 그런 데를 제가 이제 가봤는데 그 후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북한 사람들한테 송정각 얘기하니까 송정각 안 사람 몇이 안 되더라고요. 이 책에 있어요? 세계에도 정말 세부적으로 다뤘습니다. 그게 진짜 다 세부적으로 빨리 쓰인 보고 것 같은데. 궁금해하는 표정. 아, 이제 그러면 이제 차량도 숙소도 이제 다 정리가 됐고. 해결이 됐네. 예. 이제 행사만 잘 진행되면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상 못한 외교 문제가 바로 터져버린 겁니다. 일단 이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이제 중국과 쿠바니까 또 의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신경을 썼겠죠. 네. 그런데 이 중국과 쿠바 쪽에 집중된 의전 때문에 삐치고 열이 받은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프리카 국가인 모리타니였습니다. 모리탄이라는. 우리는 이름도 생소한 모리타니. 근데 사실 그때 김정은으로서는 제일 중시했던 게 중국이랑 쿠바였거든요. 그때 당시는 지금 헌법이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식상 국가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우는 거를 내가 김정은이 서고 옆에 모리타니 대통령을 세우든지 아니면 본인 이쪽 옆에 모리타니 대통령을 세워야 되는데 본인이 서고 여기다 중국 존인대 위원장을 세우고 옆에는 김용남 위원장이 국가 대표니까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옆에다 모리타니 대통령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굉장히 큰 불만을 가졌죠. 이제 모리타니 대통령이 인상이 완전히 그냥 찌그러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딱 그 행사 참가하고 더 이상 안 참가하겠다 이렇게 막 욕해서 했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모리타니 처음 들어. 모리타니가 그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 북부 서부의 끝에 있는 나라예요. 모리타니가 왜 유명한가 하면 김일성이 80년대에 알제리를 가요. 알제리를 가고 두 번째로 갔던 나라가 모리타니입니다. 김일성이 갔던 나라예요. 유목으로 사는 나라인데 정말 김일성하고 회담할 때 천막을 치고 텐트 안에서 회담을 했던. 근데 모리타니가 좀 북한하고 약간은 끈적끈적하는 관계가 옛날부터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1.6 참사 이야기하는 것에 내가 조금 보탠다면 난 공화국 창건 40주년 행사 때 중국에서 양산군 주석이 오고 총서기가 오질 않고 러시아에서 구소련에서 군 총참모장이 왔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뭐 부르키나파소, 마다가스카르 뭐 이런 대통령들이 왔어요. 그러면 대통령들이잖아요. 양산군이가 누군지 알아요. 중국의 일본은 아니거든. 그 군총참모장도 러시아의 구소련이 일본이 아니잖아. 근데 작년에 일본이 아프리카에서 5개 나라가 왔는데 우리 국산하에서. 근데
김정일 옆에 양상군 주석 세우고 소련군 참모장 세우고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세우고 부르키나파소 대통령 세우고 이렇게 세운 거야. 근데 나는 그때 부르키나파소 대통령 통역을 했는데 이게 뭔 일이냐. 저 사람 중국에서 저 사람 호수아비다. 우리 뭐 아프리카에 있다고 다 모르는 줄 아느냐. 우린 대통령들인데 왜 이쪽에다가 갖다가 세우느냐. 외교 걸레지. 그래서 그때 그냥 정말 계속 화를 내니까 내가 마지막에 빌었어. 나를 봐서 나를 좀 가라앉히고 밑에 바란다. 사람들 뭐 되냐고. 그렇게 하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똑같은 거야. 모리타니 대통령이 왔는데 자기는 국가수반인데 저거는 부통령이고 왜 나를 이렇게 옆에다 세워놓느냐. 근데 작은 나라일수록 그런 자존심이 더 강하거든.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과 쿠바에 밀려난 모리타니. 당시 모리타니 대통령의 표정 앞서서 이제 이일규 참사님께서 울그락불그락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영상이 있습니다. 진짜요?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하다. 저 째려보잖아. 표정 너무 안 좋다. 진짜. 너무 안 좋아 표정. 기분 나빠. 기분 안 좋아. 그러니까 김정은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네. 와, 대화도 없어.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무슨 수행원처럼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요. 챙겨보는데 이제 이미 삐졌어. 왔었어? 이런 표정이에요 약간. 외교 모르는 놈 이러고. 야, 이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삐졌어요. 삐졌는데 이제 여기가 행사가 끝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여 뒤에 집단 제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목난간 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안 참가하고 가겠다 나. 그렇지. 감정. 하루 그 열병식 끝나자마자 나 가겠다. 근데 그때는 김정은 자체가 정신이 없었어요. 중국도 몰래, 쿠바도 몰래, 막 그 개별 촉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밑에서 지금 이거 제기된 문제를 보고 하는 게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렇지. 김정은이 마지막에 이제 행사 다 끝나고 봤는데 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보내라. 아 잡지도 않아요? 맞다. 가겠다는데 어쩝니까? 잡지도 않고. 네. 아, 이건 경우가 아닌겨. 한번 달래봐줄 그래. 줄도 알아. 미안하다. 사과도 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지시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보내주되 잘 성의 있게 보내줘라. 이제 김용남 그때 당시 최고민의 상임위원장이 이제 환송을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새벽에 지금 비행장에 나가서 이제 다 저 명예대행대 세우고 막 군악대 울리고 악수 다 해서 타고 올라갔는데 계속 상임위원장이 서 있는데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중국이 용공 통과 승인을 줘야 비행기가 뜨겠는데 아이고야. 그거까지 안 용공 허락을 통과 해야 승인이 안 나왔어요. 새벽에 갑자기 예정이 없던 비행기가 뜬다니까 중국이 그 용공 통과 승인 나오는 걸 그때 3시간, 4시간 걸렸어요. 와. 근데 그 3시간, 4시간을 상임위원장이 거기 서 있었어요. 할주로에 김용남이. 새벽 시간에. 그 사람이 중요했어. 아니 김용남은 정말 충신이었잖아요. 김정은이 상임위원장이 나가서 성의 있게 잘 위로해서 보내라 했으니까 그거 딱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그때 상임위원장이 제 기억건대는 89살이었어요. 89세요? 2019년에 90살이었으니까 네. 89살 된 사람이 할줄에 3시간 이상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리타니 대통령이 너무 딱하니까 비행기에 앉아있다가 자기 수행비서 시켜서 그 내려가서 괜찮으니까 너염 다 풀렸으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말도 잘했죠. 아 그래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귀빈인데 비행기가 뜨는 걸 자기 보기 전엔 여기서 못 움직인다. 그래서 그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갈 때만큼은 약간 너염이 좀 풀려서 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웃지 못할 비극이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김영남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게 이제 97세까지 살았잖아요. 어느 아프리카 수반이 왔어요. 대통령이 아직 준비 안 하고 있으니까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중위가 와서 커피를 대접을 하는데 커피 한 방울이 떨어져 있었고 사탕가루가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로 오라. 장군님을 모시는
그 행사에 동원되는 애인데 이게 지금 뭐냐?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는 네가 이런 태도로 일하면 수령님과 장군님 행사에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너가 이렇게 일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울었어, 애가.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 가져오라. 그러니까 말을 해도 장군님과 수령님을 갖다 대입을 해.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부의 끝판왕. 끝판왕이야, 끝판왕. 아부의 진짜. 여우네. 처음부터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계속 뭐 30 몇 살 때 부상해서 죽을 때까지 혁명화 안 한 사람이 이제 김영남, 김기남, 그다음에 최태복, 신선이라고. 북한에서 진짜 신선이라 그래요. 혁명화 한 번 안 가본 사람은 그 3명밖에 없거든. 60몇 년 동안 건자에 있습니다. 대박이다. 이건 그 3대를 다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3대를 다. 와. 근데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외교관이라는 분들은 이제 국제사회에 나가서 국익을 위해서 참 그 어려운 이제 환경들을 뚫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북한 외교관만큼은 가장 북한 외교관을 힘들게 만드는 게 바로 자신의 조국이 아닌가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딱이다.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북한 외교관을 급기야는 이제 국제 무대에서 퇴출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2006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실험입니다. 이 참사님은 당시에 이제 북한의 핵실험 어떻게 이제 바라보셨는지. 그때 핵실험 딱 2006년도에 핵실험 한 다음에 우리가 그때 느꼈던 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약간 자긍심 같은 건 있었어요. 진짜 그렇게 못 먹고 못 살고 그때 고난행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하는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도대체 몇 개밖에 안 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을 우리가 만들었다, 실험에서 성공했다, 이런 자긍심이 이제 순간이나마 이제 막 그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 거기 있으면. 하지만 사실 북한의 국운이 조금씩 사그러들기 시작한 건 아마 그때부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북 제재는 점점 커졌고요. 국제적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외교관들의 순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6차 핵실험 이후는 북한이 세계 무대에서 완벽하게 고립되는 서막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대노를 했습니다. 레드라인을 그어놨는데 북한이 그걸 가뿐히 넘었기 때문이죠. 당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남미 순항 중에 남미 국가들에게 북한과의 모든 경제, 외교 관계를 끊어라라는 걸 부통령도 촉구하고 다녔어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현재 북한 외교관 수를 1명으로 줄여라. 그리고 브라질은 외교관 정원을 절반으로 감축시켜버렸어요. 페루도 페루 현재에 있는 북한 대사관까지 완전히 폐쇄시켰어요. 중남미 말고도 이탈리아와 쿠웨이트 역시 대사 추방시켰어요. 어머. 스페인은 북한의 신임 대사 임명이 추진 중이었는데 신임장 제정까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6차 핵실험 직후부터 북한이 완벽하게 전 세계에서 고립돼요. 처음에 자긍심이었던 핵실험이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회의감이 들 것 같아요. 외교관으로서. 제가 2016년 1월 달에 부국장으로 임명을 받고 2017년부터 저한테 굉장히 큰 시련이 닥쳐왔던 게 바로 6차 핵시험 이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북한 외교관 축소 추방이 했던 게 딱 우리 국이 담당했던 지역이었어요. 멕시코가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페루가 대상을 추방을 했고 브라질이 외교관 수를 절반으로 줄일 걸 통보해 왔어요. 다 제가 담당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때는 진짜 당장 외교관이 해외 나가야 되는데 비자를 안 주는 겁니다. 입국 비자를. 외교관이? 임용 다 받고 가족이랑 출발 준비가 됐는데 저쪽에서 입국 비자를 안 줘요. 왜 안 주냐? 대답을 안 줍니다. 외교 관료상 왜 안 주냐고 따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주냐 뻔하지 않습니까? 핵실험 계속하고 미사일 쏘니까 동양이거든요. 안 주는 거.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그 나가게 돼 있던 외교관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럼 자연히 말을 못하지만 좀 그만 쏘지. 좀 그만하지. 그렇지. 심지어 농담으로 아침에 쭉 조회하다 뭐 미사일 발사수 노동신문에 굉장히 멋있게 나오면 아이고 넌 못 가겠구나 이런 농담을 하는 정도로 그럼 듣는 사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관 추방한 걸 어떻게 하나 명분을 세워서 막아야 되는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정말 그때는 굉장히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힘들었겠다. 너무 힘들었댔습니다 저는. 1차, 2차 핵실험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대북 제재가 전 방위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4차, 5차, 6차 이제 핵실험을 한 이후부터 완전히 초강도적이고 전 방위적인 제재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직면했던 문제가 아랍에미레이트 대사관 개설 문제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북한이
대사관을 개설해갔다고 제기를 하고 이 아랍에미레이트 정부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2016년 1월에 이제 그 선발대가 다 선출이 돼가지고 파견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근데 2016년 1월에 핵실험을 했단 말이죠. 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랍에미레이트 정부가 이걸 대사관 개설을 우리 취소한다. 이런 걸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사로 임명됐던 쉐일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아랍에미레이트 대사로 임명을 받았다가 영국 주재 북한 대사로 임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노력들, 그러니까 노동자들 거주 비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거주 비자를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거주 비자를 주지 못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철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일이 없어지는 거네. 네, 그러니까 몽땅 다 없어지고 뭐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에 전개되어 있던 뭐 건설회사를 비롯한 식당을 비롯한 이런 봉사 단위들까지도 100% 다 철수를 하다 보니까 대사관 자체가 완전히 뭐 주눅이 들었고 그다음에 대사 추방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대사관 인원을 절반으로 또 축소하라고 해서 저희가 또 축소를 했거든요. 북한의 외교관들과 북한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심정이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을까라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한 번 더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동료들 생각하면 참 좀 짠함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대한민국 와서도 동료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얼마 전에도 15기 최고인민 회의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해외 대사들 그리고 외무성 차관들이랑 같이 사진 찍었잖아요. 아마 유 대사님도 굉장히 감회가 깊었을 거예요. 다 아는 얼굴들인 겁니다. 심지어 이제 내가 만약 탈북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서 있었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도 해볼 정도로 동료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체제를 떠받드는 현재는 대외적으로 떠받드는 기둥인데 이제 해외 소식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고 정상적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본인들이 선택하지 않은 운명을 살다 보니까 그 체제에 그냥 운명을 맡기고 사는 것뿐이지 아마 실제 뭐 외교관이라고 해서 또는 엘리트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충성하고 그 체제에 목매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알 만큼 알지만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길로 가는 거죠.